오늘은 식인, 살인, 그리고 시체 성애자예요. 17명을 죽였어요. 이 사람은. 이게 바로 희생자들의 얼굴이고요. 바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절대 악이자 정신질환과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연쇄 살인마 미러키의 식인귀라는 별명을 가진 제프리 다머를 아시나요? 한때 이 살인마로 인해서 미국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제프리 다머는 역대 가장 악마에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 미러키라는 곳에는요, 흑인과 동양인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유색 인종들도 자기들의 사회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서 유색 인종과 흑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연쇄살인자가 살고 있었고, 바로 그가 제프리 다머였죠. 주로 그 미러키주 또는 위스콘신주에서 10대를 포함한 17명을 살해를 하고요. 그 후에 시체들을 절단하고 그 인육을 먹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프리 다머의 어린 시절 가볼게요. 제프리는 1960년 5월 12일 그의 아버지였던 라이오넬 다머가 공대생이었을 때 아내 조이스랑 결혼을 해서 낳은 첫 아이였어요. 아내 조이스는 그 당시 입덧이 매우 심했고, 그리고 남편 라이오넬에게 정말 항상 신경질적이었고, 중요한 거는 그때 정말 많은 약을 복용을 했다 그래요. 하루에 26알씩이나 약을 먹었고,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잖아, 약을 먹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프리에게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라이오넬은 학사학위를 따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니까 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내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아내 조이스의 정신 상태는 갈수록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도 끊이질 않았고, 조이스가 막 칼을 막 휘두르면서 그런 식으로 항상 싸움을 하곤 했죠. 다머가 어렸을 때, 제프리가 4살 때였어요. 하루는 이제 집의 마루 밑에서 어떤 작은 동물들의 뼈다구들이 발견돼요. 근데 그런 뼈다구들이 이제 고양이 것들 같아 보였는데, 제프리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잡고 뼈에다가 이렇게 두드리더니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엄청난 희열을 느끼면서 막 되게 기뻐했다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것들이 나중에 악마 같은 어떤 행동들의 전조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면은 너무 꺼림칙하고 되게 이제 어두워 보였다 라고 그의 아버지가 말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랑 낚시를 같이 가면은 물고기가 이렇게 창자를 드러낸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런 물고기를 되게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고 되게 쾌감을 느끼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4살 때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도 하죠. 아빠, 만약에 내 배꼽을 누가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단지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아이는 이미 병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 당시에 제프리의 엄마는 약물 중독이었고요. 아빠는 늘 학업에 몰두하느라 아들을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엄마는 둘째를 낳고 이 정신 상태가 더 악화돼가지고 결국 1977년 부부는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제프리는 혼자 숲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 말이 없어져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정말 귀엽게 생겼죠? 제프리 다머는 10살 때 늘 집 근처를 서성거려요. 자전거를 타고. 근데 서성거릴 때 동물의 시체가 가득 담긴 검은색 비닐봉투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 거리에서 죽음을 당한 동물들의 시체들을 모아가지고 비닐봉투에다가 넣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들의 살점을 뜯어내거나 목을 자른다거나 닭뼈를 산으로 녹이고 개의 시체를 나무에 못을 박아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를 말뚝에 올려놓는 식으로 여러가지 엽기적인 실험을 합니다. 제프리는 점점 어둠의 세계로 빠져들었고 그의 아버지는 훗날 자기 아들의 눈빛에서 지독한 공허함을 발견했다고 해요. 이 시기가 제프리가 사춘기였었고요. 그리고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된 어떤 시작점이라고 그의 아버지는 확신해요. 제프리가 10대 때였어요. 이때 제프리는 자신이 게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친구도 없었던 그는 내가 과연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상상을 했죠. 근데 제프리의 상상 속에 있던 그 애인, 이상형이 뭐였냐면은 말이 없고 늘 그 자리에 있고 생각이 같고 마치 시체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다 그래요. 그리고 남성이랑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죽이고 토막내는 그런 판타지를 갖게 돼요. 제프리가 말하기를 15살 때쯤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항상 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되게 심해졌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제프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프리의 판타지는 상상을 넘어서 훗날 액션으로 취하게 되죠. 다머가 학창시절이고요. 그 당시에 부모님의 관계는요, 어떤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항상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프리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숲으로 갔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힘든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 거죠. 그 와중에도 제프리는 어떤 유머 감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학급의 코미디언으로 명성을 얻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쇼핑몰에서 웃긴 거를 보여주면은 그 대가로 반 친구들에게 돈을 받기도 했고 그랬다 그래요. 의외죠. 그게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중학교 때 워싱턴 DC로 견학을 가게 돼요. 근데 제프리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 부통령 만나러 가자. 솔직히 부통령 만나는 게 거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일개 학생인데. 갑자기 어디를 가서 공중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하더니 야, 나 이제 2시간 뒤에 부통령 월터먼 데일 그 당시 사무실에서 약속을 잡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는 이제 오하이오에서 온 고등학교 신문부 학생들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 일주일간 머물 계획인데 부통령의 집무실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고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와 이제 반 아이들은 부통령을 만나러 갔고 그의 집무실에 갈 수 있었어요. 이걸 보면은 머리가 좋고 추진력이 아주 좋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학급에서는 제프리는 상당히 모범적인 학생이었고요. 어른에게 매우 예의가 바르고 옷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입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은 성적도 좋았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은 뭐 항상 낙지였고. 하지만 그는 자기의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터놓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히 친한 친구도 없었어요. 제프리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사회와 고립이 되고요.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주고받거나 이런 감정의 교류가 없다 보면은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판타지를 현실로 옮기면서 위험한 상황이 시작된 거죠. 제프리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어떤 남자에게 첫눈에 반해요. 바로 이 사진 속의 인물이 그 남자였고요. 그 남자 이름은 바로 스티븐 힉스. 스티븐은 히치하이커였어요. 히치하이커. 길거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차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술과 마리아나를 제프리가 이제 같이 하자고 하면서 스티븐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막 둘이 놀다가 스티븐이 나 이제 집에 가야겠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프리는 스티븐이 떠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계속 함께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프리는 스티븐의 머리를 바벨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서 죽여요.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상상해왔던 판타지를 실행에 옮겼고, 그리고 그 시체와 성행위를 하고요. 팔다리를 절단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뼈들을 조각조각 내서 집 주위 땅에 뿌려요. 이게 바로 제프리의 첫 번째 살인이었어요. 그 뒤로는 죄책감이 시달려요. 살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술로 위로의 시간을 보내죠. 그때 아들이 걱정됐던 제프리 아버지는 아들을 대학에 입학도 시켜보고 군대도 보내보고 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대학에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혈장 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피를 팔아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 맥주를 사는 그런 지경까지 일러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 거죠. 결국 제프리는요, 할머니 집에 보내지게 되고요. 그리고 술을 끊고 할머니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좀 안정을 찾아가는가 싶어요. 하지만 이 건강한 생활은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마침내 일이 터져요. 어느 날 그가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그에게 성적으로 제안을 하는 쪽지를 건네요. 근데 여기서 제프리는 거절을 하는데, 그의 진술에 따르면 나중에 그 쪽지가 어떤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어떤 불씨가 된 거죠.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그의 성적인 욕구가 깨어난 거예요.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가. 제프리는요, 순종적인 남자친구를 원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를 바랬지만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어떤 요구에는 신경을 쓰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제프리는 그래서 순종적일 수 밖에 없는 그런 남자 마네킹 모양의 인형을 발견해요. 그때 근처에 어떤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소년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제프리는 그 소년의 무덤을 막 파헤치려 그래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고 꽁꽁 얼어붙은 무덤을 파내기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대신 마네킹 인형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네킹을 자기가 혼자 자위할 때마다 꺼냈다 그래요. 하지만 그의 할머니에게 발견당해가지고 결국 버려지고 말죠. 할머니가 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때 아버지와 할머니가 게이인 거를 알아요. 그 이후로 제프리는 밤마다 뭐 성인용품점, 목욕탕, 게이바 뭐 이렇게 계속 찾아다녀요. 목욕탕은 이런 곳이었어요. 남자들이 익명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제프리는 남자와 관계를 맺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수면제를 타기 시작해요. 제프리가 딱 어떤 남자가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던 그 사람의 술잔에다가 수면제를 타고 그 쓰러진 남자를 1인실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해요. 그렇게 여러 명의 남자들을 농락을 해요. 계속 그렇게 당하니까 게이바에는 제프리가 수면제를 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결국 경찰이 와서 제프리를 잡아가요. 하지만 아무도 고소를 하지 않아서 바로 풀려났고 그 이후로 제프리는 그 게이바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끔찍하죠. 여기가 바로 제프리의 할머니 댁. 제프리는 1982년 위스콘신주 앨리스의 그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제프리의 할머니. 그리고 그해 8월에 있던 어떤 축제에서요, 또 음란한 노출 행위를 해요. 본인이. 그래서 체포되기도 해.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어떤 공공장소에서 또 혼자 자위행위 하다가 두 소년에게 발각돼서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제프리는 집행유예 1년과 정신과 상담을 받게 돼요. 본인도 이게 그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은 약간 자극적인데요. 요거랑 1987년 9월 15일 제프리는 또 다른 게이바를 가요. 스티븐 톰이라는 흑인 남자를 만나서 호텔을 가게 돼요. 제프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스티븐이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있는 걸 발견해요. 제프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자신이 죽인 거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시체를 옷장에 바로 숨긴 채 밖에 나가서 여행 가방을 가져와서 시체를 담은 다음에 할머니 집 지하실로 가져가서 시체를 토막내고 폐기를 했는데 머리만은 남겨둬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했던 살인들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간직을 했어요. 머리를 삶아요. 머리를 삶아서 두개골만 꺼내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다머의 집착이 최고조에 이르게 돼요.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자신의 그런 욕구를 절제하려는 의지조차 사라지게 돼요. 이제는 그런 욕구들이 순전히 그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죠. 그부터 그는 극도의 성적 희열만을 쫓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죠. 제프리는 스스로 자기가 악마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알아. 자신이 너무 사악해서 악마와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제프리는 그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절대 비호감을 느끼게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어떤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은
게이클럽에서 그는 인기가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이 제프리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들도 상당히 많았고, 하지만 이 제프리는 되게 어떤 남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약간 뭐랄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체형을 보고 사람을 골랐는데 보통 키가 크고 약간 좀 마르고 그리고 근육질인 몸을 좋아했다 그래요. 마르면서 근육질. 인종은 상관없었고. 그런 본인의 확고한 취향이 있었는데 하루는요 219 클럽 그 밖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14살의 제임스 덕스 데이터를 만나요.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저 친구인데, 담원은 이 14살 소년에게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면서 $50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제프리의 할머니네 댁으로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고 있는 동안 구강 성교를 해요. 미성년자랑. 그리고 이 소년이랑 이 소년에게 약을 또 먹이고 목을 졸라서 죽여요. 제프리가 이제 계속 목을 졸라서 살인을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가장 어떤 좋아하는 살인 방법이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더 웃겨. 제프리 담원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제프리는 지하실에서 일주일간 소년의 사체를 숨겨두고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해요. 그 시체랑. 그의 특징은 죽은 시체랑 성관계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만 한 거죠. 썩기 전까지. 전문가들은요, 제프리를 어떤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소시오패스들 아니면 성도착자들, 이런 사람들이랑은 약간 다르게 제프리는 진정한 시체 성애자였다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고요. 2달 뒤인 3월 어떤 또 게이바에서 히스패닉계 남자였던 이 친구는 21살이고요. 리처드 게레로라는 이 남자를 할머니 집으로 데려가요. 똑같이 살해를 하고 성관계를 하고 시체를 토막내고 그의 두개골을 간직하죠. 근데 이제 제프리 다머가 모든 희생자들의 것을 간직한 건 아니었어요. 자기가 특히 마음에 들어했던 어떤 그런 희생자들의 것들만 간직을 했죠. 그리고 살인을 하는 것과 사람 고기를 먹는 것, 이거는 이제 제프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된 거예요. 그해 여름까지 4명의 남자들을 죽였고요. 할머니는 지하실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전혀 몰랐죠. 단지 우리 손자가 남자친구들을 데려와가지고 술 마시고 막 시끄럽게 노는 줄만 알았지. 근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는 막 썩은 냄새에 막 시달리기 시작해요. 지하실에 내려가 봤는데 뭐 별다른 걸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제프리가 집에 매일 늦게 들어오고 뭐 침대에서 마네킹이 발견되기도 하고 지하실에서 나는 그 썩은 냄새 때문에 막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프리에게 집을 나가라 그래요. 결국 제프리는 미러키 어떤 서안에서 아파트를 구해서 혼자 살기 시작하고요. 그의 어떤 살인 아지트가 새로 생긴 거죠. 이사를 하고 바로 다음날 또 일을 저질러요. 바로 다음날. 이 사진도 약간 자극적인데요.
이거는 제프리가 죽여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13살에 라오스 소년이 있었어요. 이거 폴라로이드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소년을 집으로 꿰어가지고 막 애무를 하고 돈을 주고 나체 사진을 같이 찍자 그래요. 그러니까 소년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막 도망을 쳐. 그래가지고 결국 담화가 걸려서 2급 성폭행으로 기소가 돼요. 하지만 살인을 한 거는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결국 풀려나죠. 그때 이제 벌을 받는 동안에 다시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때도 그의 미친 살인들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26살의) 시어스라는 흑인 게이고요. 이 사람을 만나서 또 할머니네 댁으로 데리고 가요. 이 시어스라는 친구의 꿈은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프리가 그러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가 포즈를 취해달라면서 꼬셔요. 그래서 이 시어스는 곧 제프리가 탄 약에 정신을 못 차렸고 제프리는 또 목을 졸라서 시어스를 살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제프리는 계속 수면제를 먹였을까요? 그 이유를 추정해보면 제프리의 환상 속에 있는 A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관계를 일단 제프리가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 상처였어요. 그래서 저항하지 않는 사람이 그의 환상 속에 있었죠. 다투지 않고 말다툼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는 연인만 있었다면 그는 살인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리고 이 시어스 시체와 성관계를 또 하고 그의 머리와 성기를 절단해요. 그 당시에 제프리는 초콜릿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머리와 성기를 절단한 거를 그가 일하던 초콜릿 공장 사물함에 보관을 해요. 머리는 따로 잘라내서 물에 삶아서 살점을 제거한 다음에 회색칠을 해요. 그래서 딱 겉으로 보기에는 의과생들이 사용하는 어떤 플라스틱 모형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러던 중에 그 라오스 소년을 성폭행했던 그걸 했던 판결날이 다가왔고 제프리는 또 거기서 되게 영리하게 처신을 해요. 재판장한테 이러는 거죠. 내가 저지른 짓이 난 너무 후회되고 알코올 중독에 내가 실수로 저지른 거다. 그러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를 해요. 그때까지 이 제프리는 5명을 죽였고요. 그리고 그 판결을 기다리던 도중에도 이미 살인을 한 제프리였는데 그의 연기는 아주 훌륭했죠. 그리고 재판장은 그의 연기에 넘어가서 예정보다 2달이나 일찍 석방이 돼요. 그의 아버지 라이오넬은요. 자기 아들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기 전에는 절대 풀려나서는 안 된다고 법정에 탄원서까지 올리는데 오히려 제프리는 조기 석방이 되고요. 그리고 그는 다시 살인의 날개를 달게 되죠. 바로 이곳이 제프리의 부엌, 그리고 이곳이 제프리가 살던 집, 방. 1990년 5월 14일 제프리는 미러키 북쪽의 저소득층 동네였던 25번과 924번 지방으로 이사를 해요. 여러 살인을 저지르게 될 바로 이 방은 제프리의 아지트가 되는 거죠. 이곳은 후에 12명의 남자들이 희생되면서 광란의 살인 장소가 돼요. 그의 광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5월과 6월에 남자들을 죽이고 머리를 잘라서 오븐에 구워버려요. 저기 있는 부엌에서요. 제프리는 살인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그의 모든 시간, 돈, 노력,
욕망, 감정, 생각들을 살인을 하는 그만의 비밀 세상에다가 모두 쏟아붓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몇 명을 죽이고 난 후에도 이 욕구가 억제가 안 돼가지고 큰 노력이 필요했어요.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거는 나 너무 나쁜 짓이니까 그만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사람들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절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프리가 살인을 하고 냉장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요. 이것은 제프리가 죽인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두개골을 남긴 거고요. 그해 9월 3일 제프리는 드디어 살인만 하다 못해 식인까지 하게 됩니다. 7월 8일 어떤 히스패닉계 소년을 살해하려다가 그가 도망갔어요. 그의 욕구는 진짜 폭발 직전이었어요. 게이바에서 어떤 어니스트 밀러라는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역시나 목을 조르고 살인을 하고 샤워실에 데려가서 시체의 성기를 자르고요. 그를 애무하고 성관계를 막 해요. 그리고 시체 일부를 잘라서 나중에 먹으려고 냉장 보관을 한 거예요. 그리고 9월에는 데이비드 토마스에게 누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집으로 데려서 또 죽이고 시체를 절단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요. 그리고 또 1991년 커티스 스트러글러라는 남자를 버스 정류장에서 또 꼬셔서 죽이고 그 두개골과 손과 성기를 잘라서 또 보관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프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요. 로보토미 수술처럼 사람의 전두엽을 잘라버리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의 사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요. 한 가지 욕구가 충족되면은 더 큰 만족을 원하고 갈수록 더 변태적인 것을 원하게 되죠. 1991년 4월 9일 에롤린 제이라는 남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요. 그의 머리를 드릴로 뚫어버려요. 조리용 주입기를 이용해서 그의 머릿속에 염산을 주입을 해요. 그 에롤린 제이가 바로 죽진 않아요. 참지 못할 아픔에서 막 깨어나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미친듯이 날뛰어요. 제프리는 살아있는 성노예 좀비를 만들려고 시도한 건데 실패한 거죠. 제프리는 이웃에게 들킬까봐 그가 막 비명을 지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제프리의 첫 번째 수술은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1991년 5월 24일 농아였던 토니 튜어가 살해당해요.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체가 집에 있어요. 그 시체를 처리하지 않은 채 제프리는 밖으로 나갔고요. 어떤 이제 백화점에서 14살이었던 코네락 신타 솜폰이라는 어떤 소년을 만나요. 근데 이 코네락은 3년 전에 제프리가 해를 범했던 그 라오스 소년 있잖아요. 그 소년의 동생이었어요. 제프리는 그 사실을 바로 알아챘어요. 그리고 이 코네락이라는 소년을 데려가서 수면제를 먹이고요. 또 머리를 뚫어요. 그리고 또 수술을 할 생각을 하죠.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수면제를 먹여놓고 제프리는 잠깐 맥주를 한 잔 마시러 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제프린의 집에 자기가 죽여놓은 그 농아였던 토니 튜어가 시체가 있고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여놓은 이 코네락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맥주를 한 잔 사러 나간 거죠. 그 사이에 이 코냑은 정신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나체로 막 집 주변을 나와서 어슬렁거리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그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요. 제프리는 그거를 발견한 뒤에 이렇게 말을 해요. 경찰에게 되게 침착하게. 이 남자애는 제 남자친구고요. 저희는 방금 잠깐 다툼이 있었고 제 남자친구는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라면서 제프리는 어떤 위화감이 없이 거짓말을 해요. 그 소년 코냑은요, 상태가 너무 몽롱해서 수면제를 너무 심하게 먹어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경찰들은 이 제프리의 방을 한번 보겠다고 했고, 제프리는 경찰들과 어쩔 수 없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경찰들이 안방을 수색을 했으면 그 토니 튜어의 시체가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딱 걸렸겠지만 경찰들은 거실만 대충 둘러보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연인들의 싸움이었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죠. 제프리의 범행은 상당히 충동적이었고요.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실수로 봤을 때 그는 계획적이지는 못한 그런 어떤 단지 미치광이 괴물이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제프리는 이 코냑을 바로 죽이고요. 인육을 아주 맛있게 먹죠. 인육을 먹은 이유를 나중에 물어봤을 때 제프리는 이렇게 말해요. 인육을 먹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내 몸의 일부로 영원히 남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게 나로서는 되게 성적 만족감을 받기도 했다. 그 2명의 백인 경찰관들, 어린 동양 소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훗날 엄청나게 비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결국 이 2 경찰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희생자의 가족은 시와 경찰을 상대로 인종차별과 업무 태반을 이유로 $300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해요. 이거는 뭘까요? 자, (6월 30일) 매튜 터너, 7월 5일 제레미야 웨인버거, 7월 10일 올리버 레이시, 7월 19일 조셉 블러드 후프. 일주일에 1명꼴로 사람을 죽여요. 사지를 절단하고 이 냉장고와 드럼통에 시체들의 일부를 보관해요. 살인이 늘어갈수록 시체들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토막을 낸 팔다리와 몸통을 녹이기 위해서 여기 사진에 있는 215리터 용량의 드럼통을 사서 아주 강한 염산을 채워 넣죠. 그 안에다가 제프리의 연인이었던 시체들을 넣으면 몇 주 뒤에 녹아서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 액체들은 변기나 하수구에 버리고요. 나머지 시체들은 가스레인지 위에 끓여가지고 뼈와 살을 분리시켜요. 그가 살던 집 주변은 이제 시체 썩은 냄새로 막 진동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은 아주 괴로워하죠. 이게 무슨 냄새인지. 항상 그 냄새를 쫓아가 보면은 결국 제프린의 집 앞에서 그 냄새가 항상 나요. 그래서 주민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지.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이상한 요리를 하길래 이런 냄새가 나나. 제프린은요, 그의 연인들이 그를 떠나는 걸 원치 않아서 그 사체의 일부를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간직했다 그래요.
이 제프리 다머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31살이었던 제프리 다머의 정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1991년 7월 21일 오후 11시 30분경 경찰 2명이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왼쪽 손목에 수갑을 늘어뜨린 어떤 한 흑인 청년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젊은 백인 남성이 사는 아파트에 끌려가서 갑자기 수갑을 찾다고 막 했어요, 경찰들한테. 그래서 경찰들을 그 제프린의 집으로 데려갔죠. 근데 이제 워낙 그 주변은 스트릿바가 많고 게이바도 많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평범한 주민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 흑인이 안내한 곳은 제프린네였고요. 제프린은 경찰을 보고도 상당히 침착했어요. 절대 당황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얘한테 지금 수갑을 건 거는 진짜 장난이었고요. 나 쟤랑 지금 술 마시며 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럼 수갑 열쇠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프리는 안방으로 키를 가지고 가고요. 방으로 갈 때 제프리는 경찰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저 흑인 놈이 사실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러자 경찰은 혼자 안방으로 가려는 제프리를 제지했고요. 다른 경찰은 침실로 갔어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되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경찰은 수갑 열쇠를 찾으려고 서랍을 뒤지던 중에 어떤 사진을 발견하는데 그 사진은 시체가 토막난 사진이었어요. 제프리는 경찰이 그 사진을 발견한 걸 보고 도망가려 그랬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를 붙잡고 바로 제압을 했죠. 그때 발견된 폴라로이드 사진만 83장. 그리고 나서 경찰이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었어요. 제프리는 그 상황에서 짐승같이 비명을 질렀다 그래요. 경찰이 그 냉장고를 열었을 때 냉장고 안에는 4개의 사람 머리와 사람 고기가 있었고요. 파일링 캐비닛 상단에는 3개의 두개골이 있었고요. 하단에는 사람의 뼈와 2개의 두개골, 그리고 캐비닛 상단에는 3개의 두개골이 있었어요. 냄비 속에는요 2개의 머리가 끓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용기에도 사람의 손발과 내장 따위로 가득했죠. 이거 정말 어떤 살인 영화 같지 않나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유리병 속에는요 남성의 성기가 절여져 있었고 현관에 놓인 푸른 나무통은 염산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냉장고 안에는요 사람 인육 말고 다른 음식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프리는 사람 고기만 먹고 살아왔던 거죠. 끔찍해요. 냉장고에 이렇게 액체를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제프리의 집에서 보관되어 있던 물품들 중에는 뭐 맥주들과 물고기를 기르던 어항, 그리고 피로 얼룩진 가지각색의 시트와 베개들이 있었고, 또 희생자들의 시체를 끓였던 큰 통, 희생자들에게 사용했던 주사기, 염산을 넣었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들이 보관되어 있던 냉장고가 있었어요. 이 제프리는 보기에는 되게 얌전해 보였는데 그는 사람 고기를 먹고 사는 아주 무시무시한 식인 살인마였던 거죠. 그래서 제프리가 잡힌 다음에 그는 울었다 그래요. 아가처럼 좀 울었대요. 그리고 6주 동안 형사에게 17명의 남성의 살인에 대해서 총 159페이지의 분량의 자백을 해요. 그리고 13년 동안 묵혀뒀던 어떤 자신만의 비밀을 털어낸 거죠.
그래서 제프리가 결국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제프리는 15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요. 정신 이상을 주장하면서 무죄를 호소해요. 하지만 배시먼은 그가 정상이라고 판단해서 판사는 결국 1991년에 징역형을 선고를 해요. 당시에 위스콘신주에는 사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프리 다머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몇 년을 선고받냐면 자그마치 93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번을 다시 태어나고 그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937년. 하지만 그에게는 감옥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주 짧게 주어져요. 1994년 11월이었어요. 뭐 보통 때와 같이 감옥에서 일어나서 삶은 계란이랑 토스트를 먹고 시리얼이랑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체육관 화장실 청소를 배당받아서 하게 돼요. 근데 배당을 같이 받았던 2명의 죄수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제시 앤더슨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크리스토퍼 스카버였는데, 이 제시 앤더슨은 백인이었고요. 자기 부인을 살해하고 흑인 강도에게 당했다면서 흑인을 비난했어요. 크리스토퍼 스칼버는 여기 나와있는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인데 오른쪽에 25살의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랬어요. 내가 신의 아들 예수다라면서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였어요. 스칼버에게 흑인들을 대량 학살한 제프리가 예뻐 보일 리는 없죠. 네, 믿지 못하시겠지만 25살이었다고 해요. 제프리의, 그래서 거기서 스칼버는, 여기에 그 사진 흑인 스칼버가 교도소 경비원이 자리를 떴을 때 제프리를 교도소 안에서 살해를 해요. 그때 제프리의 머리는 뭉개져 있었고 시멘트 바닥과 벽에 부딪혀서 큰 상처를 입고 죽었어요. 제프리가 했던 마지막 말은 내가 살던지 죽던지 별 상관없으니까 빨리 죽여달라, 이 말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제프리는 어떤 종류의 의식도 받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장례식이나 뭐 어떤 그런 의식, 마치 사람들에게 영원히 자기가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어떤 이렇게 믿지 못할 기괴한 범죄를 통해서 되게 유명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결코 이제 쉽게 잊혀지지가 않았죠. 이게 이제 제프리가 아기였을 때예요. 여기 왼쪽이 아버지, 오른쪽이 어머니인데요. 제프리가 죽고 그의 엄마 조이스는 아들의 뇌가 연구용으로 쓰이기를 희망했어요. 생물학적인 어떤 유전자가 살인마가 되는데 얼만큼 역할을 하는지 알아내기를 바란 거죠. 하지만 제프리의 아빠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아빠는 그 되게 여러 방법으로 학자들을 도왔는데 그 신성함을 이유로 뇌를 연구하는 것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대립은 법정까지 가게 돼요. 정말 이 집안은 어쩔 거예요. 그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제프리의 몸통은 먼저 화상이 되었는데 뇌는 그대로 남겨두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죽여서인지 제프리는 죽어서도 제대로 편하게 저 세상에 못 갔어요. 결국 판결은 아빠의 승리로 제프리의 뇌도 3개월 뒤에 화장이 돼요. 그래서 그의 유해는 결국 부모님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여기가 이제 제프리의 집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다 허물어요. 1996년 5월 8일 CNN 있죠. 미국의 CNN. 제프리 다머가 희생자들의 살을 가르고 목을 자르는 데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을 비롯해서 기억될 만한 다머의 소장품 한 300여 점이 곧 경매에 붙여진다는 것을 알려요. 그 뉴스에서. 그래서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 중에 일부는 돈을 원해요. 이 경매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진정으로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돈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분명 돈을 챙길 건 아니냐 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미러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한 명의 엽기 살인마로 인해서 그 미러키라는 도시가 떠들썩해지는 걸 막고 싶었고, 그래서 미러키의 그 어떤 부자, 경제인들은 40만 달러 이상의 돈으로 그 소장품들을 다 사들여요. 약 4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들인 다음에 그 즉시 모든 걸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어떤 기념시설이 만들어진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를 듣고 그곳을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파괴를 한 거죠. 가끔 보면은 이제 되게 많은 사람 죽이고 되게 그 살인마가 유명세를 타가지고 어떤 기념품을 만들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막은 거죠. 하지만 이건 또 영화화가 돼요. 1993년에 칼크류가 제프리의 역을 맡은 영화 제프리 다머가 개봉이 돼요. 그리고 어느 미국의 헤비메탈 밴드는 다머라는 타이틀을 붙인 컨셉 앨범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프리 다머의 살인 인생이 던져넣은 이 무서운 궁금증은 계속될 거고요. 이것은 답이 없는 미스테리와 과제로 남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